광범해해요. 기술 창업 실무, 창업 성장 실무 패스해 소포유센터 일 잘 얻어요. 기술 창업 기초 창업 성장.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권 기술 창업 실무의 서머리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기술 창업 실무예요. 사실은 뭐 기술 창업 실무는 챕터가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 둘, 셋, 여기 4장, 5장은 원래 20년 이전 교재에는 이게 한 챕터로 있었던 건데 이게 아마 22년 교재를 만드는 저자분이 볼 때는 이게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요거 2개를 한 무더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챕터를 한 4개 정도 구분하면은 요 각 이 챕터 단위별로 한 자료가 24, 한 6문제 정도 나오면은 좀 괜찮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요 사업 계획이나 이쪽에서는 한 뭐 6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챕터가 지금 2개로 돼 있고 실제로 한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6개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한 3, 4개 밑으로 떨어져요. 3, 4개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창업 운영 관리 쪽에서 문제가 뭐 비중으로 보면 한 4분의 1이니까 6문제 뭐 많이나 7문제 나와야 되는데 항상 뭐 9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문제, 10문제 나오는 중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요. 그래서 그 최근 시험 중에서 제일 합격률이 낮았던 25차 시험.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 시험이죠. 그때가 한 28%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가 그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때 계산 문제가 뭐 8개 나왔다, 7개 나왔다 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점수를 좀 많이 뺏겨서 과락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2권 강의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고 그래요. 수험생분들이 싫어하시는 과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밴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이렇게 키워드 드린 거 가지고 키워드 특강에서도 보셨겠지만 1장, 2장에서 나오는 부분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나와야 뭐 대충 한 5, 6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3장이 보면은 굉장히 두텁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두텁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항목들은 뭐 계산 문제 중에서도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계산 문제고 네, 이것도 좀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서머니 특강을 과목당 4시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권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서 기술 창업 기초나 그다음에 그 창업 교육 실무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좀 덜 한 게 아니고 이 뒤에서 더 하려고 좀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제1장 사업계획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표준교재에 보면은 뭐 앞부분에는 좀 문제들이 좀 안 나요. 이게 요게 좀 표준교재 새로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문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패스트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 창업의도 기술서에도 이 창업의도 기술서 여기에도 이제 창업의 배경이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외부 환경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창업의 기회를 이 창업 의도 기술서를 쓰고 나서 어떤 창업 기회를 평가할 때 외부 환경 요인을 평가하는 건데 요게 바로 패스트 분석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4권에서 할 마케팅에서도 마케팅의 계획 단계에서 첫 번째가 상황 분석, 환경 분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문제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22차 이후에도 하나, 둘, 세 번 나온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아마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4권 문제인지 2권 문제인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2권 쪽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은 2권에다 배정을 했고 또 나중에 4권 할 때도 패스트 문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4권에서도 또 그렇게 좀 잡아주고 있어서 여하튼 패스트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공부를 하자. 그래서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일단 이쪽에서 일단 크게 보면 뭐 있죠? 지금 패스트 정치적인 거, 뭐 무슨 뭐 탄핵 사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특히 지금 미국이 관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큰 정치 제도적 변화일 수 있고요. 경제적 변화 같은 경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환율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경기는 불황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들, 뭐, 요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뭐, MZ 세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진보. 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모바일 스마트폰, 최근에는 뭐겠어요? 최근에는 AI잖아요. AI. 그런 부분들의 이런 진보에 의해서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견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그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입시 컨설팅에다 이렇게 뭐 접목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 가지고 뭐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창업 기회를 평가를 하고 창업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이렇게 뭐 우리 교재 나왔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좀 통과하고요. 창업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문제인식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요렇게 간다. 뭐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라는 그런 그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18차면은 지금 28차니까 몇 개죠? 10개. 한 5년 전인가 보네. 한 5년 전인가 이런 게 나왔어요. 아마 2000년이나 2019년이나 그렇게 했네. 2020년이나 2019년이나 그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해서 뭐 나열, 분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여기 개발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여기 좀 보시면은 교재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디자인 싱킹 이렇게 돼 있고요. 20년 교재까지는 여기 제가 여기 교재에다 적어놓은 랜덤 링크라는 거는 생각을 강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비를 연상해 가지고 나비 같은 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뭐 나비의 속성을 가지고 뭐 나비가 뭐 예를 들면 다리가 6개다 뭐 이런 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시계 그 뭐죠 초침 분침 시침을 6개를 달아버리면은 2개국 공용 시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랜덤 링크에서 하는 발상법이고 이거는 일단 교재에서 빠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 지문을 만들 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랜덤 링크 아니면은 그 스탬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지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좀 하는 거고요. 일단은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이거 했을까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은 뭐 생각 지도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실습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토니 부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방사형 구조로 중심에다 탑픽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주요 중심에다가 주제를 주고 그다음에 주요 탑픽을 또 뽑아내요. 그럼 다시 주요 탑픽에서 하위 탑픽을 뽑아내는 그런 방사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알렉스 오스본이라고 하는 그 광고 회사의 그 대표가 만들어낸 회의 기법이에요. 회의 기법.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회의 기법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대중화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 브레인스토밍과 관련해서는 뭐 알렉스 오스본이나 뭐 이런 걸 묻는 것보다는 이 브레인스토밍에는 4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죠. 그 내용이 뭐냐면 비판 금지, 자유 분방, 질보다 양, 조합과 개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는 비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자유분방하게 막 아이디어를 막 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질적으로 좋은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묶어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판 금지, 자유분방, 질보다 요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것은 하는 거는 뭐 우리 시험에도 지금 27차, 21차에 브레인스토밍 이거 나왔는데 이게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18차 때는 아마 종합한 문제가 나왔었나 봐요. 근데 우리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스토밍은 경영학 시험에 다른 자격증 경영학 시험에도 곧잘 나오는 그런 항목입니다. 뭐 경영기도사라든가 그다음에 가맹거래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 이런 시험에도 거기는 문항이 40문항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문제를 돌아가면서 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억하실 게 독일의 바텔 연구소라는 거하고 여기 라이팅 들어있죠. 그래서 기록한다. 각자 기록한다. 왜냐하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좀 수평적인 사회에서는 저게 뭐 미국도 수평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서구는 좀 동양보다는 수평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수직적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입 직원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 때 뭐 상사분이나 뭐 고참 직원이 그거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뭐 구사리를 줄 수 있잖아요. 구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의기소침해서 다 서로 의견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계급장 띄고 서로 그냥 적어내는 거예요. 막 아이디어를 막 서로 적어. 그럼 적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다시 그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다시 묶어요. 결합해가지고 아이디어 곤두를 묶은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최종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간섭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은 22차 이후에 지금 세 번 나왔는데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제가 지금 그 우리 수험생들한테 받은 거로는 지금 한 세 번 정도는 좀 이게 나왔다라고 좀 명확하게 받았고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 교재에 20년 교재 만든 저자분은 하여튼 이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셔서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앞쪽에서는 브레인스토밍 패스트가 제일 출제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브레인스토밍 네 가지 원칙,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 요세 가지는 아이디어 쪽에서는 어느 것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디자인 싱킹 정리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착한자들을 좀 제가 좀 연상해서 지금 묶어준 거예요. 이것도 유치한 문제로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아이디어 뭐 개발 방법론의 창시자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아이디어 싱킹이라는 거는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디자인 회사 아이디어사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예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왜 그 카트랜다. 대형마트 가면 카트 있죠. 그 카트를 이 아이디어사에서 디자인 싱킹 방법으로 이틀 만에 디자인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방법론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디자인 더하기 싱킹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김영세 대표께 디자인 싱킹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싱크 라이커 디자이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이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디자이너들한테는 뭐가 똑 떨어지게 뭐 이걸 만들어라 저걸 만들어라 이렇게 딱 이 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리되지 않은 채로 뭐 이거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은 그 개념부터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런 그 방법을 찾아내서 이 공감적 태도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 추론적 방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교재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옛날 교재 20년 17년 교재네. 20년이 아니라 17년 교재. 17년 교재에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예. 17년 교재에서는 뭐 이런 뭐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교재에 있었어요. 17년 교재에서는. 근데 지금 22년 교재로 와서 22년 교재로 와서는 이게 아마 이게 20년 교재일 거예요. 22년 교재가 와서는 이 그림이 빠져버리면서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해석을 해주면 분석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추론적 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그 추론적 사고의 50대 50 그게 아이디어 디자인 싱킹이다. 두 번째는 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처럼 처음에 아이디에이팅 하는 단계에서는 막 선택지를 막 늘려놔요. 네? 그래서 그 EDI까지는 계속 이렇게 선택지를 넓혀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PET 프로토타이핑이랑 테스트하는 단계로 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과 수렴을 한다 이런 말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지금 이거는 아마 안 나오겠죠. 뭐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여기서도 결국은 확산했다가 수렴했다가 이렇게 이건 두 번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 건데 여기서는 뭐 그냥 한 번에 저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이거나 뭐 하여튼 수렴과 확산의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순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순서 물어보는 게 잘 나오는데, 요거 일단 EDIPT. 그래서 emphasize. 아까 우리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감적 태도를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감하기예요. 공감하기. 그 다음에, definition. 그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하는 게 이제 디자인이란다. 그 데피니션 단계. 근데 문제를 정하고 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에이팅을 합니다. 그게 아이디에이팅 단계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묶어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테스트 단계에서 목업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성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테스트하다가 그게 만약에 제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아이디어를 다시 모아야 되겠어. 앞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단계로 가고요. 요 각 단계 EDI, PT 순서를 물어보는 게 제일 유치찬란한 문제지만 사실은 각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엠퍼사이즈 단계에서는 상황이나 이런 걸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죠? 인터뷰나 관찰 이런 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문화 기술적 분석이라는 에스노그래픽 애널리시스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원주민의 어떤 문화를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원주민 사는 동네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MZ 세대 뭐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MZ 세대 많이 가는데 가가지고 같이 MZ 어울려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물론 어울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울릴 수 없을 경우에는 하는 게 관찰이나 인터뷰 뭐 이런 걸 진행하는 거예요. MZ 세대 젊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뭐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관찰 인터뷰, 문화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유저 저니, 사용자 여정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로대로 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페인 포인트라 그래서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불편한 점을 좀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점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맷 니즈. 아까 여기서도 아까 보면 그 사용자 정리되지 않은 니즈라고 돼 있는데 여기 충족되지 않은 사용자의 니즈를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찾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디에이팅 문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지. 요 문제 정의 단계에 관해서는 우리 교재 요쪽 페이지에서는 툴이 안 나오는데 요 뒷페이지에 가면 또 툴이 나와요. 이렇게. 뭐 페르소나도 쓰고 그다음에 롤 오브젝티브도 쓰고 뭐 디텍션 뭐야 이거 디시전스도 쓰고 챌린지스도 쓰고 페인 포인트도 쓰고 뭐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방법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파인 단계에서 쓰는 거를. 디파인을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정렬법, 뭐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스케칭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아이디어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그리고 이제 앞에는 없는데 스캠퍼라는 방법도 스캠퍼라는 거는 이게 SCAMPER 요거 해가지고 뭐 그 대체하고 이런 몇 가지 6가지 방법으로 해서 뭐 크게 해보고 줄여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모디파이 해보고 그래서 그게 스캠퍼라는 방법인데 그걸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나오면 되니까 그거 써도 되고 요즘 또 만다라든가 또 그거 쓰시는 분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 매핑 방법은 최대한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팀에 적합한 형태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트리스 방법을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뭘 쓰시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뭘 하냐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일종의 시제품, 이게 시제품이라는 번역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이라는 번역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제품의 컨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약간 동적인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구현하는 아주 원시 제품, 초기 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면은 테스트 단계에서는 비교적 시제품에 가까운 이제 모급을 제작해서
여기는 모급을 제작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성 테스트를. 그래서 여기는 모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급하고 프로타입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 그 프로타입이라는 건 기능 중심으로 돼 있어. 기능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고 모급이라는 거는 약간 그 모양 위주로 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하시라고 뭐 보여드린 거고요.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프로타입 모급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지금 여기는 프로타입, 여기는 모급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 말을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요 장표에 있는 부분도 제가 동글뱅이 좀 쳐놨죠. 이렇게 요 부분들은 좀 보세요. 왜냐하면 요게 앞에 여기서 방법론을 얘기를 안 한 건데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구상하는 쪽에서는 패스트, 그다음에 그 방법론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여기 저 뭐죠? 여기 저 디자인 싱킹. 요거 세 가지 중에서는 한 두 가지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쪽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뭐 협회지 나오는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여러 학자들의 내용이 있지만 지금 그 2010년 우리나라 2011년에 책이 번역돼서 들어왔고 2010년에 오스터왈더하고 예스피그노 교수가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약간 오스트왈더식으로 좀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걸로 좀 다 모여져 있어요. 뭐 다른 학자분들의 이게 오래전부터 들어있고 특히 여기 마이클 라파인가요? 이 사람이랑 이거는 2010년 그저 2014년 그저부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오스트왈드도 통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대학원 뭐 이런 분들은 또 헨리 체스브로 모델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재에서는 일단 요거 위주로 설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마 이거 내지는 않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즈 모델하고 사업계획서의 차이가 비즈 모델은 what is profile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느냐 뭐 이런 쪽이라고 하면은 비즈 모델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how to execute the 비즈 모델, 비즈 모델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계획을 쓴 서류란 소리예요. 사업의 실행 계획을 작성한 서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어떤 분이 명수선모라 그러더라고요. 명수선모. 그래서 요겁니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여서 요거는 2010 몇 년인가 그 저기 삼성경제연구소의 저 CEO 리포트에 이뭐 비즈니스 모델에 무슨 관한 게 있을 때 그때 들어갔던 그림인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 요소는 명확한 가치 제한, 수익 메커니즘, 그리고 지속성 요소는 선순환 구조, 이거. 그래서 뭐 이거를 하여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앞머리 따셔서 뭐 명수 선모로 외우시든지 뭐 하여튼 알아서 외우세요. 예, 제주껏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명확한 가치 제한, 명확한 가치 제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우리가 제공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지만 사실은 그 제공물 안에 들어있는 고객 관점에서 이 제공 공급자가 거기다 집어넣는 핵심 컨셉, 핵심 개념, 실행하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치자면은 가치 제한인 거. 이 명확한 가치 제한은 좀 이따가 보실 비스 모델 캔버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비스 모델 캔버스, 그다음에 린 캔버스 다 이 가치 제한이 저 핵심 요소, 물론 뭐 링캔버스가 가치단 캔버스를 베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확한 가치 제한을 위해서는 그 목표 고객층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가치나 혜택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독특하고 차별적인 능력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차별적인 거 다른 업체가 주지 못하는 다른 어떤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줘야지 우리가 선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교재에 새로 들어간 부분은 요런 부분들이 좀 새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충족하여 주는가 해서 뭐 퀘스천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익 메커니즘은 요 명확한 가치 제한보다는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는데 특히 옛날 시험에 22차 이전이니까 옛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즘 27차 때도 그러고 약간 좀 옛날 교재에 있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재출제가 되는 그런 복고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것도 이번에는 좀, 한번 좀 잘 좀 봐두세요.
수익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하면 고객이 기업한테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획득 메커니즘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는 수익 메커니즘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 게 우선 상품의 서비스라는 거는 일단 여기 힐티를 좀 체크해 두세요. 힐티. 왜냐면 요거는 그 마이클 포터일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다가 힐티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뭐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상품의 서비스와는 코웨이 렌탈. 요즘 그 왜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독 서비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품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상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구독하는 그런 서비스다, 화장품을 구독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내가 화장품을 갖다가 내가 개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이 사람들이 잘 선택해 줘가지고 보내주는 뭐 그런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화장품 구매를 한 그 화장품이라는 그것들이 이렇게 약간 좀 서비스화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묶음 제품으로 이거는 주력 제품을 싸게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랑 부속 제품의 세트가 있어서 어떤 걸 싸게 팔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제품을 싸게 팔고 부속 제품을 비싸게 파는, 예를 들면 면도기 같은 경우에 면도기 자루는 뭐 권여주다시피 하는데 면도기 나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덜한데 지금은 뭐 저 프린터의 그 잉크가 무한 리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되게 비쌌잖아요. 프린터는 뭐 3만 원인데 프린터가 뭐 5만 원인데 잉크가 3만 원 이런 것들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 제품을 싸게 하면서 부속 제품이랑 이게 세트로 팔게 되니까 하는 그런 제품이 면도기, 면도날 그런 모델이고, 영면도기, 면도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 제품이 비싸지만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부속 서비스를 싸게 팔아주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예전에 애플에서, 지금은 뭐 아이팟이라 그러면 이제 흘러간 옛날이지만 아주 이게 한창 그 MP3가 나올 때 아주 획기적인 또 제품 중에 하나가 아이팟이었거든요. 저도 2000년 초반에 이거 아이팟 하나 이거 사가지고 되게 막 그 폼내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근데 요건 잘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고, 지금도 요즘도 많이 강조되는 것들이 요 서비타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두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웨이 렌탈 같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스카이프에 있는 그 스카이프에서 뭐 유료로 저거를 하면 뭐 저기 뭐죠? 뭐 통신 기능 뭐 이런 거를 주는 걸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도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강의할 때 좀 특이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PDF 문서에다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할 수 있냐고.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아크로바트 리더에서는 보는 것만 가능한데 저는 이게 유료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뭐 18불인가 뭐 10몇 불인가 15불인가 고정적으로 내면서 유료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좋아져. 근데 이거보다 쉬운 게 있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 뭐죠? 게임의 유료 아이템.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있는 그 이모티콘 그거 뭐죠? 그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이미지가 더 수정 이제 그것도 기본으로 주는 거는 좀 허접하지만 1,000원, 2,000원 내고 사면 되게 깜찍하고 재밌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제스타, 넷제츠의 무슨 뭐 비행기 분할 소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거 같아요. 우리 비행기 탈 때 뭐죠? 비즈니스석, 일반석이 구분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분할하는 거죠. 같은 비행기 안에 좌석을 이게 찢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제주항공 비행기를 탈 때는 5천 원인가 더 내면 비상구석을 주거든요. 근데 비상구석이 약간 자리가 좀 넓은 것도 있고, 원래는 이제 비상구석에 있으면은 비상사태 생기면은 이제 저 승무원에 협조해가지고 하는 그런 임무를 주긴 하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항공은 비상구석을 가진 사람들을 비즈니스처럼 먼저 태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비상구석을 사면은 짐도 프라이어리티 무슨 이렇게 뭐 그걸 붙여줘요. 붙여줘가지고 그 수화물 짐도 빨리 나와요. 그래서 저는 5천 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면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교재에는 뭐 이렇게 구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글에서 자료 검색을 할 때 돈을 안 내죠. 누가 돈을 내요? 그 구글에다가 정보 검색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광고 같은 걸 섞어가지고 구글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론 네이버의 유료 서비스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네이버에 무슨 뭐 유료 서비스라는 구독하고는 있는데
네이버 우리가 네이버에서 무슨 검색하고 이메일 쓰고 뭐 이럴 때 돈 안 내잖아요. 그거는 네이버가 다른 삼자한테 이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시험에 복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꾸 옛날 교재 개목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해요. 이거 강의할 때 저거 안 넣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선순환 구조나 모방 불가능은 이제 그닥 출제가 되진 않았고 예전에 보면은 통합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 통합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로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순환 구조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 우리 몇 년 전인가 왜 요소수 사태가 났었죠. 요소수 공장에서 요소수 이렇게 그걸 바틀링해서 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됐겠어요? 그 요소수 그 원자재가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에 같이 사서 이렇게 원자재를 수급해가지고 조달해가지고 제조하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뭐가 하나가 깨져버리면 사업이 잘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선순환 구조이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기업의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치 사슬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뭐 분리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리하게 묶는 거.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고요. 모방 불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가 카피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모방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모방 불가능성. 그래서 경쟁 기업이나 신규 진입 기업이 모방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옛날 책에는 옛날 20년 교재 같은 경우는 1억 하기 위해서 비스 모델 특허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재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방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특허 얘기가 비스 모델 특허 얘기가 특히 20 같은 경우 뒤에 가면은 그 특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갈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툴은 린 캔버스가 나옵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거 보시면 어때요? 시험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하나가 나올 확률이 뭐 7, 80% 이상 되고요. 여기는 뭐 중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이번에 수익 메커니즘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이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나온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 많을 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문제까지도. 그래서 요건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오스터왈더하고 저 지도 교수인 예스 피그노 교수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2010년에 내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2011년인가 번역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어떤 때는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라는 게 어떤 그 지원 사업의 어떤 사업 신청서인 때도 있었어요. 이거로 설명해라. 이거로 설명해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는 이 9가지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설명, what is 프로핏 모델, 그러니까 프로핏 모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핏 모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서한테 쓰실 때도 그래서 뭐 이거 9개를 다 쓴다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요 9개의 블록이 돼 있는데 9개의 블록이 그 네 가지 영역으로 돼 있어요. who, what, how, 비용. 뭐냐면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냐. 그러면 어떤 비용의 수익 구조가 이게 네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요 who, what, how 그다음에 수익 비용 구조 요걸로 해서 뭐 설명을 하든지 요 9개로 설명하든지 해야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건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은 그거였어요. 원래 오스트왈더의 박사 학위 논문이 비즈니스 모델 온토로지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존재론 뭐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았나 그러신데 그 논문 예전에 그 영어로 된 거 한번 봤더니만 다 영어라서 내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온갖 경영 전략에 관한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연구를 확장을 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창업 관련 이런 전문가들 뭐 400 몇 명이라나 뭐 이런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기업의 어떤 핵심 사업 내용을 이렇게 뽑고 하다 보니까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좀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하다 보니까 9가지가 남더라.
아홉 가지 남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 설명하는 것도 다른 학자들은 요걸 좀 변형을 해서 뭐 이걸 10개로 만드는 학자도 있고 뭐 12개로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이거 다음에 볼 링켄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애쉬 모리아 또는 애쉬 모라이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양반이 요거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복사에다가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요거 네 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인터넷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형태로서. 그게 이제 링켄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는 이거 한글로 외우지 마시고 가급적 영어로 외우세요. VP, RS. 그다음에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한 10번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우시면 그 종이 하나 꺼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손으로 그냥 몇 번 써보세요. 보면서 써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숙지가 됩니다. 지금 모 대학의 그 창업학과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면 이렇게 화이트보드 자체가 이렇게 생긴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거기다 이제 설명하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나 보더라고요. 아예 화이트보드 그런 걸 몇 개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그 전체적인 거는 명수선모였는데 이제 비스 모델 캔버스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일단 명확한 가치자 명이 그거였죠. 그게 요거예요. 가치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치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스 모델 캔버스 그릴 때는 첫 번째로 그려야 되는 게 요 고객부터 그립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물건을 살 고객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후에 해당하는 이 고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그 STP의 세그멘트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 모델 캔버스 만든 이 오스트왈더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경영학이나 이런 데 쓰던 것들을 쭉 끌어와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온 건데 요거는 마케팅의 CS랑 똑같습니다. 그냥 고객이 아니고 세분화된 그런 고객 그룹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 통계적, 심리 유형적, 뭐 구매 패턴 이런 거 가지고 고객 세분화한다. 우리 마케팅에서는 지인심행, 지리적, 인구적, 심리적, 행동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교재는 좀 표현은 조금 다른데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고객을 세분화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매스 마켓이냐 니치 마켓이냐 틈새 시장은 니치 마켓이라고도 합니다. 네, 멀티 사이드드 마켓이냐 이게 포탈 같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서머리에는 지금 있죠. 서머리는 요거는 뭐냐면은 표준교재에서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이런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을 특정 제품을 음, 사용하는 고객들을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유통 채널을 사용하는 그러고 그거별로 또 고객을 분류할 수 있고 고객과의 관계가 다른 거 가지고 또 분류할 수 있고 수익성 관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고객 분류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와 있어서 혹시 자꾸 복고 문제에 대비해서 이것도 좀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고객 세분화는 이거는 항상 비스모델 캠퍼스에서는 1번입니다.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치 제한은 그 명수 선무의 명확 가치 제한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우리는 실제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라는 게 이제 그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취지나 아니면 컨셉이나 의도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고객이 어떠한 그 문제나 요구사항을 푸는지 그걸 전달해 주는 게 가치 제한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안티프라민이라는 뭐 지금 젊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그 발라주는 그 연고 같은 연고라 그러나 뭐 연고인데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들어있긴 해. 그 안티프라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 그 소염제 이렇게 다 느끼고 있잖아요. 어디 뭐 뼈 쓸 때 아니면 뭐 벌레 물렸을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치 제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 가치 제한에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적인 것에 가격이 들어가 있고요. 질적인 것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하고 우리가 가치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제품 서비스겠죠. 이거를 연결해주는 전달하는 판매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게 채널입니다. 이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뭐냐 하면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채널의 의미도 있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돼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요게 여기서 채널에서 직접 채널하고 간접 채널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접 채널하고 간접 채널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저기 또 오스트랄드 책에서는 이걸 또 직영 채널이냐 파트너 채널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직영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영 채널인데 그 간접 채널이라고 또 구분을 해놓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나오기를 좀 제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만 더. 요것도 20년 교재에 지금 20년 교재에 채널에 여기 표시 안 해놨는데 21차 이 채널 문제가 나왔었죠. 요 채널 문제가 요게 아마 요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기 21차 같으면은 20년 교재거든요. 22차부터가 이제 22년 교재거든요. 그래서 요때 문제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니 그때는 교재에 채널의 기능이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거는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를 올릴 수 있고 또 고객들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접하면서 가치 제한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채널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채널을 통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고객들에게 가치 제한을 또 직접 전달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구매한 이후에도 뭐 AS라고 할까요? 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 5가지가 나왔는데 복고 문제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요거 좀 동글뱅이 지금 쳐놓으세요. 저는 요거 조금 좀 주의 깊게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저는 요거 좀 여러분들 요거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고객 관계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CRM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0년대 굉장히 지금도 뭐 CRM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CRM이 더 고도화되긴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CRM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막 획기적으로 막 이게 막 이거 막 마케팅하는 쪽에서는 다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스트왈더가 이거를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 제한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있을 때 이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거냐. 그래서 신규 고객 확보 단계냐, 기존 고객을 유지할 거냐, 판매 확대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죠. 실제로 지금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공짜폰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신규 고객 확보하려고 이렇게 뿌리는 게 많아요. 지금은 공짜폰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경쟁하냐면은 뭐 무제한 요금제라든가 아니면 그냥 요금제 이런 거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서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 뭐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저도 지금 무제한 요금제를 저희 가족 중에서 저 혼자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뭐 20기가인가를 제 가족한테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 가족으로 묶어놓은 저 가족들한테 10기가씩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제는 아니지만 10기가짜리를 쓰더라도 이거 3만 원짜리 요금제 쓰더라도 데이터를 10기가까지 쓸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죠? 그 저기 알뜰폰인가 그거라면 더 쌀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냥 그 대형사 거 쓰는 게 조금 익숙하고 편하고 해서 그걸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다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게 고객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고객 관계 동기면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판매 확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면에서는 이제 어시스트를 2가지를 써놨고, 셀프를 2가지를 써놨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약간 좀 오스트랄드 책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서 일단 요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약간 그 비용 측면에서는 자동화가 제일 적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가 2번째. 여기 비슷하긴 한데 그 정도로 보시고요. 개별 어시스트가 그다음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헌신적 어시스트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행 가실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통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되면은 그건 개별 어시스트예요. 그런데 은행 중에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PB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은행 같지가 않아요. 은행처럼 무슨 뭐 카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응접실에서 상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매우 헌신적인 어시스트겠죠. 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MVG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뭐 주차장도 따로 쓰시고 그런 분들은 딱 들어오시면 아예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내하고 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신세계인가에서는 어떤 거 있었죠? 그 매장 마감하고 그런 MVG들만 모아놓고 그것은 뭐 아주 명품 신상을
저녁 시간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분들 먼저 우선 구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반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우 헌신적인 오시스가 되는 거죠. 셀프 서비스라는 걸 혼자 하게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자동화 시켜 놓으면은 더 쉽게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코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를 사례로 들어놨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유튜브가 그거로 돈 버는 거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그걸 코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명수선모에서 그 수익 구조가 있었죠. 그 수익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레비뉴 스트림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이 어떻게 받을 거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시불이냐 일시지불이냐 지속지불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불 받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에 지불 받는 거는 그 완납 받는 거고요. 지속적인 지불을 받는 거는 뭐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구독료라든가 월세라든가 뭐 이런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수익 메커니즘 모델에 보면은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물론 그거를 한 방에 돈을 내고 살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그 이 프리미엄 어도보 이거 프리미엄을 쓰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 지불하고 있죠. 매달 한 달에 뭐 2만 원인가 얼마가 돈이 빠져나가요. 뭐 10몇 불인가가.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 구조까지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가치 제한하고 요 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요 수익 구조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요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저는 시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요쪽 부분 제가 잘라가지고 공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건 오스트왈더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신 것 같아서 되고요. 이제 제가 제 식의 용어인 공장 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는 거,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활동을 하는데 같이 합니다. 이게 하우에 대한 부분이 하우.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삽질을 하는데 그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요게 하우에 관한 부분이 하우. 물론 채널까지가 하우로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쪽 부분을 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 자원에는 물적, 인적, 지적, 재무적 자원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물적, 인적, 지적, 재무적 자원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것도 네 개이기 때문에 뭐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물적인 거, 그다음에 인적인 거, 사람에 관한 거, 지적인 거는 IP, 특허, 브랜드 이런 거 이게 될 수 있고요. 재무적 자원은 이제 무슨 신용도라든가 어떤 여기 자금 같은 거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거. 요 핵심 자원을 사용을 해서 뭘 하냐? 핵심 활동. 이게 이제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는 그거에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걸 삽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스트월드 책에 보면은 이게 삽질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핵심 활동을 설명할 때 삽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하여튼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게, 업체에 따라서는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그게 문제 해결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중요한 게요. 파트너가 중요한 게 예전에는 혼자 만들어 혼자 파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파트너 전략적 제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협력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협력 대상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랑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감소하고 또 우리 자원 갖고만 하는데 이 파트너의 자원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오스트랄드 책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비경쟁자들이랑 협력하는 방법이 있고 경쟁자들끼리도 협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조인트 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기 명수 선모에서 말하는 그 선순환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신뢰성 있는 이런 구매 공급 관계를 하는 거. 그래서 이 파트너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명수 선모에서 치면은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랑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경쟁자들이랑 하면은 생산과 마케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그 푸조하고 시트랭
뭐 도요타, 푸조는 이게 시트랙은 아마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시티카 개발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경쟁자들끼리 보통 저기 저는 이제 LCD 이 사례를 들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건 뭐예요? 무슨 에어라인스 항공 있잖아요. 뭐 스타라인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한항공 계열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계열도 이렇게 항공사 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별로 그 계열 항공사에서 탄 것들을 좀 마일리지 몰아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코피티션, 경쟁들 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든 사례는 대한항공하고 미국의 델타항공이 서로 그 아시아 태평양 노선을 그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런 주요 거점에 오는 것들은 만들 수 있는데 동남아 노선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만들어놔요. 세부적으로 자세히. 근데 우리나라는 동남아를 워낙 많이 가니까 되게 세부 노선들이 많죠. 그러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동남아 가는 거를 하려고 하면 델타가 직항을 안 하니까 이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아시아 퍼시픽 무슨 뭐 노선인가 뭐 그거로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거는 델타를 타고 그다음에 델타를 타가지고 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동남아의 뭐 각국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한국 입장에서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그 중소도시를 간다 그러면 저기 뭐죠? 대한항공이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에서 미국의 큰 도시까지는 코리아나 타고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세부 도시로 가는, 중도시로 가는 거는 델타크로 환승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걸 아는 게 뭐냐면은, 이런 조인트 코피티션을 넘어서 이제 아예 조인트 베저까지 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정적 구매 공급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는 아까 제가 선순환 구조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 비용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 자원을 쓰고 활동을 하고 파트너랑 뭔가 활동을 하는데 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뭐냐면은, 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거고요. 약간 여기 있는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약간 좀 어색한 건 있기는 해요. 뭐 인건비가 정규 직원은 고정비고 무슨 뭐 파트타이머는 무슨 이거다라고 하는데 조금 그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개념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이게 뒤에 가시면 우리가 그 일권에서도 손익분기점 분석이 경제성 합당 분석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뒤쪽에서는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그 부분에서 이제 고정비 변동비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지금 되게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샘플을 그려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례를 보여줬는데 요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저도 사실은 요렇게 생긴 걸 가지고 멘토링하거나 컨설팅한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A3 사이즈로 크게 만들고 요런 것들을 좀 조그맣게 주석처럼 써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로 포스트잇 가지고 이제 그 내용물을 적게 해서 그걸 사진 찍게 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게 저도 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각 구성 요소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게 비용 구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후에 관한 거, 채널에 관한 거, 무슨 뭐 9가지 뭐 이거저거 물어보는 거, 작동 요소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시험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그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흉내를 낸 게 뭐냐면 린 캔버스예요. 린 캔버스. 어디 갔지? 린 캔버스 그림이 없네. 음. 린 캔버스예요. 린 캔버스라는 거는 먼저 린 캔버스를 그리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린 캔버스는 그 미국에서 미국 스타트업에서 이런 창업 관련 이런 그 뭐 강의나 교육이나 아니면 이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냐면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뭐 창업 관련 학자들 무슨 뭐 책에 보면 이게 인용이 되고 이거 발전을 시키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창업 기업은 돈도 많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직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잘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에 뭔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좀 빨리 대충 만들어서 빨리 물어보고 그게 맞으면 그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야라는 고객들의 시장에 답이 있으면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빠른 프로타입을 만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실패율을 줄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하고 뭐라고 하는 동안에 그 고객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빠른 프로타입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에서는 이 최소 기능 제품 MVP, 모스트 밸류어블 피플이 아니고요.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스트 바이어블 프로덕트인가 그럴 거예요. 저기 뭐죠? 최소 기능 제품, 바이어블 프로덕트로 사람이 아니고, 예,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요걸 빨리 만들어서, 그래서 빨리 측정을 하라는 거예요. 시장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받아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피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벗. 여기.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빌드해서 MVP를 만들고, MVP를 만들면 다시 매저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런하면서 우리가 피벗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러한 프로세스로 경영학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빌드해서 만드는데 그게 MVP가 되는 거고, MVP가 나오면 그걸 빨리 측정을 해서 어떤 뭐 결과를 받아봐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알면 다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으면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시장에 출시하면 되는, 이게 틀리면 다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고 해서 고객들이 원할 만한 그런 제품이나 가치 제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고요.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린 스타트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몇 번 나왔고요. 12차 때도 나왔고, 20차 때도 나왔고, 22차 때도 이거 물은 게 나왔고, 이 기능 제품 물어보는 게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린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발상 하에서 애쉬모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린 캔버스라는 걸 만듭니다. 이 린 캔버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비즈 모델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창업 기업도 할 수 있고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건데, 창업 기업이 이걸 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 기업은 뭐 사실은 뭐 파트너도 사실 제대로 없을 수도 있고, 뭐 자원도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고객 세그먼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내가 그 짝사랑하는 저거지 내가 갈 수 있는 고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최고 상류 2%를 위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어떤 사람들한테 팔아야 돼요. 무슨 뭐 강남의 부호들이 이런 팔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쉬모리아는 이거 가지고는 좀 창업기업이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걸 일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여기 핵심 파트너를 곧 빼고, 핵심 활동을 빼고, 핵심 자원을 빼고, 요 네 개를 뺍니다. 네 개를 빼서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아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가 문제를 넣고 여기다가는 핵심 활동이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걸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그, 그 뭐야, 키 매트릭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핵심 고객들, 아니, 이 핵심 고객이란데, 이 고객 세그먼트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안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고객들이 어떻게 유치되고, 활성화되고 뭐 유지되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요 지표 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우리가 확실한 경쟁가 뭐인지 그 경쟁 우위를 한 번 더 적어서 요 캔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린 캔버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린 캔버스는 창업 기업에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업 기업에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왔던 게 이제 그거 몇 번 문제가 나왔어요. 비스 모델은 창업기업에 하고 링캔버스는 모든 기업, 이런 오류 지문이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링캔버스의 구성 요소는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9가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 솔루션, 핵심 지표, 키매트릭스, 그다음에 경쟁 우위, 요게 그 새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새로 들어간 부분. 그래서 우선 키 파트너스를 프로그램으로 고쳤고요. 그다음에
키 액티비티, 요 키 액티비티 요거 있던 거를 솔루션으로 고쳤고요. 그다음에 키 리소스 여기 있던 핵심 자원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키 매트릭스 AARRR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트너 있던 자리에다가 지우고 거기다가 파트너를 아까 했고 그다음에 여기 저 고객관계 CRM 있던 고객관계 있던 요 자리에다가 unfair advantage 그 뭐 저기 뭐 일방적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경쟁 우위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작성 순서가 여기 보시면 원래 그 저기 뭐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릴 때는 요게 1번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릴 때는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 링캔버스 그릴 때는 1번이 어디냐면 1번이 이쪽이에요. 문제부터 그립니다. 고객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이 고객의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을 먼저 적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가치 제안을 바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제안을 바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먼저 우리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극심한 고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들한테 가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그리는 순서가 시험 문제로 몇 번 나왔어요. 링캔버스 작성 순서 이런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작성 순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문제다. 그다음에 그 문제를 극심하게 앓고 있는 고객한테 찾아가서 그 가치를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통 중요한 문제를 세 가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세그멘트 이거는 저기 마케팅이랑 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BMC라고 줄여서 제가 말을 하는데 BMC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의 요 가치 제한을 고유의 가치 제한 조금 말을 좀 바꾸긴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그 구입해야 되는 이유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컨셉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솔루션도 네 가지, 세 가지를 중요한 세 가지 솔루션 기능도 여기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채널은 뭐죠? BMC의 채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핵심 요 핵심 핵심 지표가 요 8번의 요 핵심 지표가 요게 시험에 지난번에 27차 때 나왔습니다. 20차면은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거 물어보는 게 낫다 그래요. 저는 시험 때 이거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옛날 시험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AARR 영어로 나오면은 A자가 들어간 거, R자가 들어간 것만 하시고 그거 안 들어간 거 들어가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 활성화, 유지, 매출, 추천해서 유활유, 매출 이거 두 문자로 여러 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에시모라에가 이 사람은 인터넷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했더니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한 링 캔버스를 그려가지고 TE 핵심 지표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어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그다음에 레브뉴, 그다음에 레퍼럴. 그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밴드반이 아니라 저는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 수험생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거기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여기 있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 뭐래요? 제 유료 강의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 레비뉴가 되는 거고 또 유료 강의를 들으셔서 또 좋았던 분들은 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수험 공부하실 때 그때 뭐 홍성훈 강사가 잘했어라고 추천해 주시는 거. 요러한 단계로 간다라는 게 그 핵심 지표예요. 그래서 유치율, 활성화율, 유지율, 매출, 또 추천율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아이고, 이건 필요 없고. 예. 그래서 링캔버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링캔버스 요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문제가 요게 1번, 여기 일자 제일 먼저 그린다. 그다음에 여기 2번 그리는 순서를 뭐 이걸 아마 9개를 다 물어보진 않았을 거고 요 설명을 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재에다가 지금 요걸 써놨어요. 요게 2017년 교재, 20년 교재, 2017년 교재에 있다가 20년 교재부터 날아간 부분인데 이게 언제 갑자기 문제가 나왔냐면은 25차 때 문제가 났어요. 이게 구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16자, 이때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뜬금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이건 중요한 거야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때는 오류 지문이 뭐가 나왔었냐면은
오류 지문이 요게 나왔어요. 요게 고객의 관점이 아니라 안 잡혀. 네. 기업의 관점에서 이걸 한다. 이게 오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의 관점이 아니고 기업의 관점이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다행히 맞추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게 지금 교재 없던 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없던 게 나오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당황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재 이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협회에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교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했을 때 써놨잖아요. 그래서 교재 밖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요번에 특히 4월 4일자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일반 수험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육센터에 계신 분들은 2월 7일자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2월 5일자인가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창업보육센터 운영률이 바뀌어가지고 법 바뀌는 것들을 센터는 다 관리를 하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새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기준이 바뀌었는데 표준교재가 3월 7일 날 그 시험 공개가 되면서 그걸 안 바꿔놓으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새 법으로 해, 헌법으로 해, 이게 된 거죠. 여하튼 협회는 그 책 표지에 있는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특히 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이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28차 이후의 시험에서는 따로 그 협회가 공지를 안 하더라도 이제 법이 바뀌면 바뀐 법 내용을 숙지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1권 강의를 좀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1권하고 3권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비즈 모델을 하고 나면은 이 비즈 모델을 how to execute 비즈 모델 그게 사업 계획서라고 했잖아요. 이런 비즈 모델을 실행하는 게 그게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사업 계획서 지금 비즈 모델 쪽에서는 BMC 비즈 모델 캠퍼스랑 인캠퍼스랑 그건 따로 해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앞에서 명수선무하는 그런 거 하나 하고 거기서도 한 세 개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저기 나왔던 것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요거. 일단은 요 유용성에서 문제가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이건 좀 뒤로 빼야 되는데 앞으로 해놨네요. 나왔었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 내용이 뭐냐면은 사업 계획서 요거는 지금 우리 3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창업자 관점, 투자자 관점 그 두 가지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요 2권에서는 더 저 독자를 더 다양하게 보는 거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얘기로 말을 하면은 그런 그 사업계획서 보는 사람들마다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부 이해자가 보는 거 이게 창업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권에도 그렇게 나와요. 창업자는 자기 성장을 점검하는 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뭘 보겠어요? 어떤 사업 목표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게 들어갈 거고 특히 내부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보상 계획도 보겠죠. 예를 들면 쿠팡 직원들이 지금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만 쿠팡 직원들이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뭘 받겠어요? 우리 상장 언제 하는지 그거 받겠죠. 그래서 상장해가지고 쿠팡의 뭐 초기 임원들 뭐 창립 멤버들 이런 분들은 다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죠. 그런 내용이고 또 이거는 또 내부자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업 목표가 이르니까 금년에 뭘 해야 된다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약간 순서가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라면은 교재를 이거 쓸 때 엔젤 투자자를 위에다 쓰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자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내리고 M&A를 맨 밑에다 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순서는 다르지만 그게 이제 왜냐하면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제일 초기에 투자하는 게 엔젤 투자자잖아요. 초기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뭐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떡잎 보고 투자하는 떡잎 보고. 그 떡잎 보고 투자하니까 뭐예요? 창업자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을 보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벤처 투자자들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이 돌아가는지 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따지는 거고 중장기적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투자하는 게 M&A잖아요. M&A 단계에서는 뭘 보겠어요? M&A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된 밥인지 보는 거예요. 떡잎을 보는 게 아니고. 다 된 밥인지 보니까 어떤 기술적 특이성이나 시너지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그 독일 회사가 저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인수할 때 M&A로 인수할 때 왜 했겠어요? 이 회사 그러니까 원래는 그 회사가 그 배민을 인수하기 전에 다른 그런 회사들 인수를 했었어요. 다른 그 배달 회사들을 이미 그 인수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런 음식 배달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 그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게 이제 배달의 민족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시너지 같은 걸 봤겠죠. 그래서 그게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과외로 금융기관하고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좀 관점이 틀리죠. 금융기관은 뭐 하는 대출해 주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이 사업 계획서에서 안정성, 담보 능력에 관한 부분을 보겠죠. 그리고 재무지표를 볼 때도 이자 보상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많이 볼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는 제가 계속 밀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ESG가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이나 친환경이나 뭐 CSR 이전에는 CSR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ESG 지표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SG 지표를 그래서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수립 요게 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업계획서 수립의 원칙이 5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 중심적으로 하고 좀 진실되게 좀 작성을 해야 되고 업종별로 서로 남의 거 베끼지 말고 차별적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 계획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계획서 안에는 다 무슨 뭐 마케팅 계획 무슨 계획 재무 계획 뭐 이렇게 다 무슨 계획들이에요. 그다음에 주요 목표나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 돼요. 뭐 한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뭐죠? 뭐 26년, 25년에는 뭐 매출 얼마를 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달성을 못하면 안 되겠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측정 가능한데 이제 무슨 뭐 다른 지표를 이상한 지표를 만들어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애매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제품에 관한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인식률 뭐 20% 재고? 그럼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물론 설문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한 거죠. 그다음에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게 이게 내가 사업 실행 계획을 쓴 서류잖아요. 이게 사업,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우리가 계획한 게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업 계획서 안에는 플랜 B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 분석하고 대응 방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오류 지문은 목표 중심적 접근이라는 걸 좀 고쳐가지고 뭐 결과 중심적 이렇게 냈다라고 합니다.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렇게 해서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유력합니다. 네,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것도 사실은 지금 구교재 있던 표예요. 구교재는 요 표하고 요 표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표를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넣어놨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왜냐하면은 여기 있다. 요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 물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요건 약간 좀 빈스 모델 같죠? 그렇게 선정하는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또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where am I? 어떻게 보면 후 MI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웨어 MI라고 해서 환경 분석을 외부 환경 분석을 주로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웨어 투고 목표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업 실행 계획의 목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how to get there. 이게 실제로 이제 실행 계획을 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각각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교재를 해놨는데 일단은 요 where am I now나 how to get there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where am I now는 환경 분석, 요거는 외부 환경 분석이고 그래서 내부 역량 분석하고 외부 환경 분석, 여기도 또 패스트가 또 들어가죠. 네, 패스트가 또 들어가죠. 요런 걸 한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항목은 뭐냐면은 일단 꿈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의 목표 같은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질 이제 관련성이 있는가, 목표, 이런 것들이 사업이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역량 분석, 경험, 자원, 이런 거 다 내부 역량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거시적, 이런 것들은 외부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Where am I now였고요. 그 다음에 where to go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건데, 이건 목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시장 점유 이런 정량적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량적 수치를 하기 전에 정성적
목표가 전제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목표가 지금 요게 우리 교재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정량적 목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예전에 교재에 있던 정량적 목표가 여기 저희 동글뱅이 1,000원 내는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잊어먹지 말고 설명드리려고 제가 동글뱅이를 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뭐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설명드리면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동글뱅이 쳐놓은 거예요. 네, 됐고 How to get there는 실행 전략이라 그랬죠. 실행 전략. 그래서 26차, 23차 때 실행 전략이 아닌 것은 그게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요것도 있고 여기 실행 전략도 여기다 또 저 별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 건 물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은 그냥 무슨 전략 붙이시면 돼. 가격 전략, 유통 전략, 광고 전략, 고객 관계 전략, 브랜드 전략, 그다음에 제휴 전략, 차별화 전략, 인적 자원 전략, 재무 자원 전략,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땡땡 전략이라고 땡땡 전략. 이쪽에서는 그냥 요거를 퉁쳐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쓰시냐면 이거는 땡땡 전략자 붙은 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땡땡 전략으로 이렇게 땡땡 전략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요거 아니고요. 이렇게 더 묶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무슨 땡땡 전략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구조가 한 번 나왔는데 뭐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모든 사업계획서에는 요 서머리 이그지큐티브 서머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 설명은 많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요 10번에 있는 요거 위기 분석 및 대응 요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 계획서는 창업자가 그 내부용으로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는 뭐 자기가 목차를 정하면 될 텐데 우리가 외부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기업 소개, 뭐 아이템, 환경 구성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백업용 자료로서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 타당성 분석, 수익 모델, 타당성 이런 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비즈 모델에서 배웠던 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타당성 분석 우리가 1권에서 배웠죠. 이거 원래 이게 저 20년 교재인가에 이게 빠졌다, 17년 교재인가 빠졌다가 이게 새로 들어왔나 그럴 거예요. 그 챕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가치사슬 분석 요거 4권에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비율 분석 2권에서 뒤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품 이런 거 파이퍼시스나 이런 것들은 4권에 나오고요. 마케팅도 4권에. 그래서 저희가 내 창업부용 매니저 이렇게 실무만 배워야 되는데 왜 이게 쓸데없이 창업 실무나 창업 성장 실무 배우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청할 수 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게 22년 교재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기술 사업화에 관한 부분이 1권에서 나와 있지만 2권에서도 또 기술 사업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이 여기 섹션 안에 놨는데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일본에서도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 기술 평가라는 건 뭐냐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이나 아니면 등급이나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등장할 때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A 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A 등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 가격을 정확히 얼마짜리라고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거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술 평가를 하는 건데 요거 하는 이유는 기술 거래를 하거나 현물 출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기술 갖고 현물 출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자 융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의 가치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기술 사업화에 대한 뭐 정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요 부분도 요 교재를 제가 요약하긴 했는데 뭐 여기까지 나올지 싶고요. 일단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요쪽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는 지금 다 있어요. 기술 평가 종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방법이 여기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드디어 제가 매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게 27차 때 나왔습니다.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다가 요거 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익 접근, 시장 접근, 원가 접근을 통해 이네 개 물어보는 요 지문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수익 접근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지? 그래서 그 얼마에 맞는 가격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현금 흐름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 가치를 추정해서 기술 가치 추정하는 이런 방식이 이게 얼마짜리 기술인지. 또 시장 접근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비교 대상과 평가 비교하는 요게 키워드고요. 원가 접근이라는 거는 이 기술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 이게 원가 분석하는 거에서 들어가고요. 로열티 공제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약간 시장 접근법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유사한 이거의 그 기술의 내용 연수나 매출액을 따서 로열티로 환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다. 그다음에 기술 거래 관련해서는 또 시험에 제가 시험에 잘 나오겠다고 한 게 요거였거든요. 요거에서 그 기술료를 내는 방식이 선급, 경상, 고정, 최저, 최대가 있는데 저는 수험생들한테 경상만 외우라 그랬고 실제로 경상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수험생분들이. 왜냐하면 이 나머지는 이름만 보면 알아요. 선급은 미리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불기간 초기에 주는 거 미리 주는 거 선급이니까 고정은 고정 금액으로 주는 거겠죠. 최저 금액으로 주는 게 최저겠죠. 최대 금액으로 주는 게 최대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면 뭘 물어보겠어요? 이 경상을 물어봐. 이 경상이 뭐지? 경상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주는 거를 정기 기술료라고 안 하고 정기 기술료라고 한 거예요. 다음에 기술 도입 특징 이쪽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교재 하나 써놨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요 표까지는 넘어가시고요.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이제 요겁니다. 여기가 몇 개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저자분이 기술거래사 같다고 제가 이렇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기술거래사 문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기술거래 기간 지정 취소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기술거래 기간에 업무 내역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기관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이런 거 파악하고 수요 평가하고 있어.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용어에서는 뭐 국가기술은행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온 게 요 기술거래사의 업무, 기술거래사 하는 요 업무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저는 뭐 이왕 내는 거 요것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도 저는 우리 출제위원도 만약에 저 뭐죠? 출제위원도 저 양반이 들어가면 이것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안 잡혀? 네. 요것도 좀, 저 잘못했다. 요거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강조. 안 되네. 잘하면 잡히는데. 잡혔다. 예. 요것도 좀 봐두세요. 요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모의고사에다가 요 업무를 하나 기술거래사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업무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술거래사 자격도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22차, 4차.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1, 50% 확률이죠. 이번에 나올 확률이 이단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를 요거 세 가지를 외워두세요. 조교수 3년 이상, 5급 이상. 요걸 외워두세요. 요게 나중에 판단하는 키워드입니다. 아마 지문을 만들 때 요거 가지고 아마 장난을 하실 것 같아요. 우선 볼게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기술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인데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 이전 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다 어떤 자격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갖고 있더라도 다 3년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조교수. 교수는 교교수, 부교수, 그다음에 뭐죠? 정교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장난을 쳐가지고 뭐 전임 강사 이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교수는 조교수가 되는
조교수 이상이면서 경력도 역시 3년 이상. 이것도 3년 이상이죠. 조교수도 3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연구원도 3년 이상. 그다음에 공무원은 급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공무원 급수가 5급입니다. 5급. 뭐 상급 이상 공무원 아니고 뭐 상급 이상 공무원 이러는 거 안 하시겠죠. 요거를 사실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7급도 꽤 급수가 있는 거니까 보통 5급은 우리가 그 고시라고 하는 뭐 행시나 이런 게 이제 5급 공무원으로 가는 거고 7급 공무원도 저 공무원 시험이 되게 어려운 급수거든요. 왜냐하면 9급으로 들어가면 그 승진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근데 하여튼 5급 공무원인데도 역시 3년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술거래 평가기가 있었는데도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죠? 3년 조교수 5급 요거 세 개를 키워드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 1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까지 보육 지원 관리하며 창업자의 성장을 이끌어요. 열심히 공부한 그대와 함께